러시아가 본격적으로 침공을 시작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친러 분리주의 공화국에 대한 독립을 승인하고 자국 평화 유지군을 우크라이나 진입에 명령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러시아가 서방 진영에 무기 공급 중단을 요구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관영 리아 노보스티 통신에 의하면 러시아 외무부는 서방 진영의 우크라이나 무기 공급은 중단돼야 하고 이미 전달된 무기는 제거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성능 좋은 한국군의 무기가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와의 외전을 준비하며 각 나라의 군사 지원을 요청하거나 무기를 사들이고 있는데 한국도 그 나라들 중 하나라는 소문이 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된 연유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언론들은 드디어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킬 명분을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독립을 승인한 국가는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인데 이 둘 다 돈바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과 싸우고 있던 친러 성향의 반군입니다. 러시아 언론은 이전부터 이 지역과 관련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해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습니다. 2월 17일 러시아 스푸트니크와 리아 노보스티 통신은 우크라이나군이 루간스크 공화국 지역의 박격포와 수류탄으로 먼저 4차례 공격을 시도했다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미न्스크 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न्스크 협정은 돈바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도네스크 인민공화국,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사이에 서명한 휴전협정입니다. 하지만 이 보도에 우크라이나는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우리가 오히려 공격당했다라고 바로 반박하며 칠러 반군이 루간스크 마을을 포격해 유치원 건물 등의 피해를 본 영상을 공개하였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외신들은 러시아가 거짓 보도를 통해 먼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도발시키는 장면을 만들고 싶어 한다고 예측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전쟁을 시작할 명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예측이 딱 떨어져 결국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행보를 트집잡아 두 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러시아군을 개입시켰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만큼은 서방 진영에 절대로 뺏기지 않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서방 진영이 옛소련 체제에 속했던 나라들을 나토 조약에 하나씩 가입시키면서 영향력을 늘리는 것이 몹시 불편했던 푸틴은 이번에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특히 이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대통령으로 취임해 있습니다. 젤렌스키 정부는 2021년 6월 나토 가입을 강력하게 희망한다는 의사를 대놓고 표현할 만큼 친서방 행보를 보이는 정부입니다. 그러므로 국방력이 강화될수록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를 건들기 힘들어지고 서방 진영의 영향력을 증가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를 막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서방 진영의 무기들로 무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1년 하순부터 미국과 영국의 각종 무기를 키예프 공항을 통해 들여오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한국제 무기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나토의 글로벌 파트너로 제안받았을 만큼 서방 진영과 가까운 국가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언제라도 한국제 무기를 수입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어떻게든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방산 수출을 하는 것을 막고 싶어 합니다.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6에서 20년 방산 수출 세계 9위를 기록하며 2015에서 19년 10위에서 한 계단 올랐다고 합니다. K방산이 이렇게 주목받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뽑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뛰어난 성능에 비해 저렴한 가격입니다. 아무리 성능이 우수해도 가격이 비싸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의 펜저어비치는 품질 면에서 우수함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자주포지만 워낙 고가다 보니 K9과의 경쟁에서 늘 밀려왔습니다. 독일의 펜처어비츠 한 대의 가격에 20억 원을 보태면 K9 자주포 3대를 살 수 있다 보니 가격 경쟁력에서 처참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펜저어비츠는 총 생산 수량이 겨우 350문 정도인 반면에 K9의 보유 수량은 한국군의 보유 수량만 약 1,300문이며 수출량까지 합치면 2,000이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가격은 비싸지만 성능만큼은 최고라는 것도 옛말인 게 점점 성능은 K9에 따라잡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노르웨이 육군 종합기지에서 진행된 동계평가에 의하면 혹한 상황에서 야외에 하루 동안 방치됐을 때 이후 시동을 걸려고 하자
시동이 걸린 것은 K9뿐이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펜저우비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금형성에 먹칠하게 되었고 결국 노르웨이가 선택한 것은 K9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K 방산업체의 애프터 정신입니다. 무기는 한번 구입하면 수십 년을 사용하게 되는데 구입 비용 못지않게 유지 보수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이러한 방산업계의 추세 속에 수출 후에도 성에 있는 부속품 보급과 수리를 해주는 우리나라 업체가 들어왔고 코로나19로 수주 확대에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 가운데 대한민국은 오히려 수출 청신호가 뜨게 된 것이죠. 우크라이나 또한 언제 전시 상황이 시작될지 모르기 때문에 K무기가 언제든지 수출되지 않아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 병력은 약 28만 명 정도로 러시아군이 동원하는 병력보다 2배가 넘습니다. 하지만 장비의 대다수가 구소련 시절 쓰던 남겨진 구식 장비이고 유지 보수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라 가동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특히 중화기 및 화력 장비의 경우 러시아에 비해 심각하게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크라이나에서 수출이 된다고 하면 화력 장비를 수출할 가능성이 큰데요. 미국을 통해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을 도입했지만 이 무기들의 단점을 보완해줄 또 다른 장비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FGM-148 제블린 미사일은 제블린 합자회사에서 개발된 3세대 적외선 유도방식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제블린은 확실하고 강력한 대전차 화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러시아의 주력 전차인 T-72BM3나 T-90을 무력화시킬 위력을 가지고 있지만 무거운 중량과 긴 조준 시간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블린은 발사기와 미사일의 무게를 합쳐서 22.3kg이고 여기에 예비 배터리까지 포함된다면 이 무게를 넘게 됩니다. 이런 무게 때문에 운반 차량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필수이고 사수와 부사수가 될 경우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미사일은 3개가 한계라고 합니다. 조준기의 냉각만 해도 30초 정도의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재장전을 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러한 단점 때문에 평야가 아닌 험한 지형에서 차 탄 또는 다수 전차를 상대할 때에는 애로사항이 꽃 피게 됩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대전을 벌이게 되면 이런 상황은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러시아 쪽에서는 대통령이 결정을 내리기만 한다면 바로 공격을 감행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러시아군의 배치 상황을 보면 우크라이나의 남쪽과 북쪽, 동쪽 접경에 모두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평야가 많은 우크라이나라지만 험한 지형에서 전투를 벌이면 평야에 특화된 제블린만으로는 역부족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점들을 보완해줄 화력 장비로 K무기인 현궁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궁은 대한민국에서 개발한 보병용 중거리 대전차 유도무기입니다. 파이어 앤 포겟과 탑 어택이 가능한 3세대 대전차 미사일에 해당하며 지상 발사 시 사정거리는 약 2.5km에서 3km입니다. 무게는 1미사일과 발사관까지 포함해 13kg 정도로 제블린보다 가벼우므로 운용이 훨씬 쉽고 보병 휴대용으로도 이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또한 제블린과 달리 비냉각식 적외선 CCD이기 때문에 조준시간 또한 훨씬 절약됩니다. 현궁이 비냉각식 적외선 CCD로 만들어진 건 한반도는 엄폐물이 많은 지형이기 때문입니다. 제블린은 미국과 같은 넓은 평야가 많은 곳에 적합하게 만들어져 있지만 우리나라는 특성상 산지가 많고 지형이 더 험난하여 냉각 방식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준 시간이 더 빠른 무기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무엇보다 뛰어난 것은 가성비입니다. 가격은 1억 정도로 2억 9천만 정도인 제블린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이것이 장기전이 될지 단기전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서방 세계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장기전에 대비하려면 성능이 좋으면서 가능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무기를 구입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현궁이 새롭게 각광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도 현궁은 중동에 수출되어 실전에서 활발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수출 사례는 없지만 이는 중동이 무기를 수출할 때 해당국의 기밀을 요구하는 관습 때문이지 이미 인터넷상에는 중동군이 현궁을 운용하는 영상들이 돌아다녀 현궁의 중동 수출은 확정된 상태입니다. 유튜브에는 사우디군이 현궁을 이용해 야간 교전을 하는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현궁은 전쟁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성능 좋은 장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신냉전 시대는 동유럽 국제 정세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힘이 없는 나라들은 강대국에 휩쓸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처지입니다.
우크라이나처럼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위태로운 처지가 되지 않으려면 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답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현지에 남아있는 재외국민들이 이른 시일 내에 안전하게 대피하길 바랍니다.